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 알아요.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플로로그. 플로로그부터? 예. 플로로그, 로제트의 수수께끼. 그들은 제 수명을 다하고 늙어서 죽었다. 그게 전부다. 일반적인 규칙을 넘어서는 그 무엇, 아웃라이어. 로마에서 동남쪽으로 100마일 정도 떨어진 이탈리아 포자 지방의 아펜니노 산맥 기슭에는 로제토 발포토레라는 작은 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 중세시대의 중후한 멋이 물씬 풍기는 그 마을의 중앙에는 거대한 광장이 있고 광장이 마주 보이는 곳에 그 지역 최대 지주인 사기세가의 마르케살레 궁이 웅장하게 서 있다. 궁의 아치 밑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가니 마돈나 델 카르미네 즉 카르미네 산의 성모라는 이름의 교회가 나온다. 그리고 언덕을 따라 낮게 깔린 돌계단 양쪽으로는 붉은 타일로 지붕을 댄 석재 2층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그곳에 사는 로제토의 농노들은 수세기 동안 도시를 둘러싼 언덕의 대리석 채석장에서 일하거나 계곡에서 농사를 지으며 입에 풀칠을 했다. 일터가 멀리 떨어져 있는 탓에 아침 일찍 일어나 7, 8km를 걸어 산을 내려갔다가 해가 지면 다시 그 길을 돌아와야 하는 그들의 삶은 고통스럽고 고된 것이었다. 대다수가 문맹이었던 그들은 절망적일 정도로 가난했고 19세기 말 바다 건너에 기회의 땅이 있다는 말이 들려오기 전까지는 경제적으로 나아지리라는 희망도 없이 살아왔다. 1882년 1월 삶의 무게에 짓눌려 표정이 일그러진 10명의 남자와 1명의 소년이 가슴속에 신랄 같은 희망을 품고 뉴욕으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다. 가까스로 미국에 도착한 그들은 첫날 밤을 맨해튼의 리틀 이탈리아라고 불리는 멀버리 근처의 술집 바닥에서 아무렇게나 쓰러져 잤다. 그들은 다음날부터 닥치는 대로 일거리를 찾았고 뉴욕으로부터 서쪽으로 145km나 떨어진 펜실베니아 벤고 근처의 함석 채석장에서 겨우 일자리를 구했다. 그 이듬해에는 15명의 로제토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왔고 그들 중 상당수가 벤고로 와서 지난해에 도착한 고향 사람들과 합류했다. 신세계에서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이들 이민자에 대한 이야기는 속속 로제토로 전해졌고 로제토 사람들은 때를 지어 펜실베니아로 향했다. 1894년 한 해만 해도 1200명의 사람들이 고향 거리를 통째로 비워버리고 미국에서 여권에 도장을 찍었다. 로제토 사람들은 가파르고 울퉁불퉁하긴 해도 수레가 다니는 길이 벤고까지 이어진 언덕배기 주변의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고향에서와 마찬가지로 언덕을 오르내리는 좁다란 길 양쪽으로 함석 지붕을 얹은 2층 집을 다닥다닥 지었다. 언덕의 중심부에는 교회를 지어 카르멜산의 성모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이어진 거리를 이탈리아 통일운동에 헌신한 영웅의 이름을 따 가리발디로라고 불렀다. 이렇게 형성된 마을은 처음에 뉴 이탈리아라고 불렸지만 곧 로제토로 바뀌었다. 대부분의 거주자가 이탈리아의 한 마을에서 건너왔다는 것을 고려하면 꽤 적합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1896년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그들의 고단한 일상에 변화가 찾아들었다. 파스쿠알레 드 니스코라는 열정적인 젊은 신부가 새로 부임해 카르멜산의 성모 교회를 맡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마을을 깨끗이 치우도록 권하고 씨앗과 구근을 나눠주며 양파, 콩, 감자, 멜론, 그 밖에 과일나무를 집 뒷마당에 심게 했다. 그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종교 생활을 하도록 이끄는 동시에 그들의 지친 심신을 달래줄 축제도 열었다. 그의 열정에 서서히 마음을 열게 된 로제토 사람들은 뒷마당에 돼지를 치고
집에서 와인을 담그기 위해 포도나무를 가꾸기 시작했다. 이어 학교, 공원, 수녀원, 공동묘지가 만들어졌고 가리발디로에는 작은 상점과 빵집, 식당, 술집이 문을 열었다. 또한 시장에 내다 팔 블라우스를 만드는 옷공장이 12개나 넘게 들어섰다. 밴고어의 이웃에는 웨일즈인과 영국인이 주로 살았고 옆마을에는 독일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시절에는 영국인과 독일인, 이탈리아인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제토는 그저 이탈리아인의 마을로만 남아 있었다. 만약 누군가가 1900년대 초에 펜실베니아의 로제토 거리를 헤맸다면 사방에서 들려오는 언어는 대개 이탈리아 남부 로제토 지방의 사투리였을 것이다. 이처럼 펜실베니아의 로제토는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나름 자신들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다. 적어도 스튜어트 울프라는 남자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주변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소화기와 위장을 연구했던 울프는 오클라호마 대학 의대에서 강의를 하는 의사였다. 어느 날 울프는 로제토에서 멀지 않은 펜실베니아의 한 농장에서 여름을 보내고 있었다. 물론 로제토 사람들은 옆마을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 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고 또한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도 몰랐다. 훗날 울프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1950년대 후반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여름을 보내러 갔다가 지역 의료사회의 초청을 받아 강연을 하게 되었죠. 강연이 끝나고 그 지역의 의사 한 분이 맥주나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그 자리에서 저는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의사가 저는 이곳에서 17년간 일해왔어요. 그동안 숱한 환자를 돌봐왔는데 이상하게도 로제토 지역에 사는 65세 미만 사람들 중에 심장마비 환자가 거의 없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1950년대라면 콜레스테롤 저하제와 심장병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법이 개발되기 전이었으므로 울프가 놀라는 것은 당연했다. 안타깝게도 당시 미국에서는 심장마비가 65세 미만 남성의 사망 원인 중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의사가 특정 지역에서 심장마비 환자를 만나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울프는 오클라호마 대학의 학생과 동료 연구진의 지원을 받아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최대한 오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사망 증명서를 확인한 그들은 의학적 역사를 추적하는 동시에 가계도를 구성해 분석했다. 우리는 예비 연구를 하기로 결정했고 1961년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의 누이 4명도 우리를 적극 도왔고 시장님은 시의회실까지 내주었죠. 우리는 체열을 하고 심전도를 기록할 수 있는 작은 부스들을 마련했습니다. 한 4주간 그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마을의 지도자들을 만나 대화를 했는데 그들은 우리가 여름 동안 학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덕분에 로제토의 모든 사람이 테스트를 받으러 올 수 있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로제토에서 55세 이하는 누구도 심장마비로 죽지 않았을 뿐더러 심장 질환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65세 이상의 경우에도 로제토의 심장마비 사망률은 미국 전역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아니, 모든 사망 원인을 종합했을 때 로제토의 사망률은 기대치보다 30에서 35% 낮았다. 울프는 오클라호마 대학의 사회학자인 존 브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브룬은 당시에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들려주었다. 그로부터 45년이 지났지만 그는 자신이 발견한 것을 설명하며 여전히 들뜬 목소리였다. 당시에 학생들이 일일이 가정 방문을 해서 21살 이상의 모든 로제토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들은 부유하게 살지 않았지만 알코올 중독자나 약물 중독자가 없었고 자살률과 범죄율도 매우 낮았지요. 우리는 펩신성 궤양도 조사해봤는데 어떤 종류의 궤양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로제토 사람들은 말 그대로 제 수명을 다하고 늙어서 죽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울프가 말하는 로제토는 미국인의 일상적인 경험을 넘어서는 곳, 일반적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었다. 한마디로 로제토는 아웃라이어였다. 건강의 조건, 울프가 처음으로 떠올린 생각은 로제토 사람들이 여느 미국인과 달리 유럽에서 먹던 식단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조사 결과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로제토 사람들은 이탈리아에서 먹던 건강에 좋은 올리브유 대신 식용 돼지 기름으로 요리를 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소금, 기름, 약간의 토마토, 엔초비 혹은 양파를 얹어 바삭바삭 구운 피자를 먹었지만 펜실베니아에서는 넓은 빵 위에 소세지, 페페로니, 살라미, 햄 그리고 가끔 계란을 얹은 피자를 먹었다. 또한 이탈리아에서는 비스코티, 쿠키나 타랄리 같은 단 것을 부활절에만 먹었으나 로제토로 온 다음에는 1년 내내 먹었다. 울프는 영양사와 함께 로제토 사람들의 식습관을 분석한 다음 그들이 칼로리의 41% 이상을 지방에서 섭취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더욱이 그 마을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 요가를 하거나 조깅을 하지도 않았다. 건강에 신경 쓰기는커녕 오히려 담배를 뻑뻑 피워대고 비만과 맞서 싸우느라 허덕이고 있었다. 식생활과 운동이 심장마비 사망률을 설명해주지 못한다면 유전은 어떨까? 로제토 사람들이 이탈리아의 한 지역에서 건너온 가까운 혈족 집단이었기 때문에 울프는 그들에게 심장마비를 막아주는 특별한 유전적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그는 미국의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사는 이탈리아 로제토 출신 사람들을 추적해 그들 역시 낮은 심장마비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지 조사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울프는 로제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살펴보았다. 혹시 펜실베니아 동부의 언덕배기에 사는 것이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 로제토에서 가장 가까운 두 마을은 언덕 바로 밑에 있는 벵고오와 몇 마일 떨어진 나자레스였다. 두 마을 모두 로제토와 면적이 비슷했고 또한 비슷한 수의 유럽 이민자가 힘들게 일하며 살고 있었다. 울프는 두 마을의 의료 기록을 샅샅이 훑어보았다. 65세 이상의 경우 나자레스와 벵고에서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률은 로제토에 비해 3배나 높았다. 또 한 번의 헛발질이었다. 이 수수께끼의 해답은 과연 무엇일까? 울프는 그 해답이 식생활이나 운동, 유전, 지역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밀은 로제토 마을 자체에 있었다. 브룬과 울프는 마을을 거닐다가 우연히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은 로제토 사람들이 서로를 방문하고 길을 걷다가 멈춰서서 잡담을 나누며 들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 먹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그 마을의 사회적인 구조 밑에 깔린 일종의 확장된 가족 집단에 대해 알게 된 것이다. 로제토 마을에는 한 지붕 아래 3대가 모여 사는 집이 꽤 많았고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카르멜산의 성모 교회가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게 됐다. 더욱이 고작 2천여 명이 사는 마을에 시민의 모임이 22개나 되었고 이들 공동체의 평등주의적인 정서가 부유한 사람들로 하여금 거들먹거리지 못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탈리아 남부의 농노 문화를 펜실베니아 동부 언덕으로 옮겨온 로제토 사람들은 현대사회의 압박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기에 충분할 만큼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로제토 사람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언덕 위의 작은 세계 덕분에 건강할 수 있었다. 브루는 로제토 마을을 처음으로 찾아갔던 날을 떠올렸다. 로제토에 처음으로 갔던 날 3대가 모여 앉아 식사하는 모습, 사람들이 거리를 오가는 모습, 그리고 현관 앞 의자에 앉아 잡담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여자들은 하루 종일 블라우스 공장에서 일했고 남자들은 항석 채석장에서 일했습니다. 브룬과 울프는 자신들이 발견한 이 마법 같은 일을 의료계에 발표했다. 그러나 그들은 무슨 생뚱맞는 소리냐는 반응만 얻었을 뿐이다. 동료들이 복잡한 표에 담긴 긴 데이터를 제시하며 이런 유전자와 저런 신체적 과정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거리에 서서 대화를 나누고 3대가 한 지붕 아래에 사는 것이 낳은 마법 같은 의학적 혜택을 말했으니 그도 그럴 만했다.
당시에는 장수는 우리가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느냐에 좌우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장수는 우리가 내리는 결정, 식습관, 운동, 적절한 치료에 좌우되는 것으로 여겨졌다. 어느 누구도 건강을 공동체라는 개념과 더불어 생각하지 않았다. 울프와 그르는 건강과 심장마비의 관계를 설명하며 동료 의료진을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설득해야만 했다. 그들이 고립된 한 개인의 선택이나 행동만 바라보고 있는 한 우리가 누가 왜 건강한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납득시켜야 했던 것이다. 의료계는 개인 너머를 바라봐야만 했다. 또한 환자가 속한 문화를 이해해야 했고 그들의 친구와 가족이 누구인지 그들의 가족이 어떤 마을 출신인지 알아야 했다. 나아가 의료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가치관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을 인정해야 했다. 이 책을 통해 나는 스튜어트 울프가 건강에 대한 이해를 넓혀준 것과 마찬가지로 성공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자 한다. 일부 기회 미스터 하키로 성공하는 법. 2007년 5월의 어느 따뜻한 봄날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메모리어컵 하키 챔피언십에서 숙명의 라이벌 메디슨 햇 타이거스와 밴쿠버 자이언츠가 만났다. 타이거스와 자이언츠는 캐나다 하키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두 팀으로 그 리그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주니어 하키 리그이다. 그 리그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막 걸음마를 떼자마자 스케이트를 타고 퍽을 때려 온 17세에서 19세 청소년들로 아이스 하키의 미래를 짊어질 스타이다. 밴쿠버 시내의 가로등마다 메모리얼컵 깃발이 내걸리고 경기장은 초만원을 이룬 가운데 빙상 위에 깔린 긴 레드카펫이 화면에 등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캐나다 국영 방송이 중계를 시작했다. 브리시티 컬럼비아주의 수상 고든 캠벌이 등장하는가 싶더니 곧바로 장내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깔아뭉갤 만한 엄청난 박수 소리와 함께 위대한 하키 선수 고디 호이가 걸어 나왔다. 아나운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신사숙녀 여러분, 미스터 하키입니다. 드디어 경기는 시작됐고 두 팀은 60분간 열정적으로 공격을 퍼부어가며 수많은 환호성을 불러일으켰다. 첫 득점은 밴쿠버의 것이었다. 이 피리어드 초반부에 마리오 블리즈낙이 리바운드를 받아 공을 넣었던 것이다. 메디슨 햇의 차례는 이 피리어드 늦게야 찾아왔고 팀의 최고 득점 선수 데런 헬름이 밴쿠버의 골키퍼 타이슨 섹스스미스를 빠르게 가로지르는 슛을 찔러 넣었다. 하지만 밴쿠버는 3피리어드에 또다시 한 발 앞서 나갔고 그게 게임의 결정골이었다. 절망이 빠진 메디슨 햇이 골키퍼를 교체할 때 밴쿠버는 세 번째 득점을 했다. 게임이 끝난 후 선수들과 그 가족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몰려온 스포츠 중계 리포트들이 승리팀의 라크룸으로 몰려들었다. 라크룸은 담배 연기와 샴페인, 땀에 전 하키 보호구 냄새로 가득했고 벽에는 손으로 쓴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고통을 즐겨라. 라커룸의 한가운데에 서 있던 자이언츠의 코치 돈 헤이어스의 눈가에 물기가 어려 있었다. 이 녀석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라커룸을 둘러보세요. 전심전력으로 노력하지 않은 녀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캐나다를 중심으로 발전한 아이스 하키는 캐나다 사람들에게 매우 각별한 스포츠다. 그곳에서는 수천 명의 소년이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아마추어 수준의 플레이어가 된다. 그 나이 또래부터 매 연령층의 리그가 있으며 각 리그는 각 다음 단계를 위해 소년들을 선별하고 다듬는다. 10대 중반에 이른 선수들이 주니어 단계에 오르면 그들은 네 갈래로 나뉘게 된다. 우선 재미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하우스 리그가 있다. 그리고 지역팀 단위로 구성된 주니어 B 하키가 있으며 이보다 한 발 앞서 나간 것이 주니어 A 하키다.
그 다음이 메이저 주니어 A리그인데 이것이 바로 피라미드의 정점이다. 따라서 누가 어떤 메이저 주니어 A리그 팀에 속해 메모리얼컵에 나갔다면 이는 그가 최고 수준에 올랐다는 것을 뜻한다. 대부분의 스포츠는 미래의 유망주를 이런 방식으로 선별한다. 유럽과 남미에서 축구리그가 구성되는 것도 그렇고 올림픽 육상 선수가 발탁되는 과정도 마찬가지다. 클래식 음악계에서 미래의 명연주자를 골라내는 방식이나 발레계에서 미래의 발레리나를 뽑는 방식, 교육계에서 미래의 과학자와 지식인을 길러내는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원희쌤. 메이저 주니어 A리그에 발탁되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혹은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것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캐나다의 최북단에 떨어진 후미진 마을에 살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안 된다. 능력이 있으면 재능 있는 사람을 찾고자 두 눈을 부릅뜬 하키 스카우터의 광대한 네트워크가 그를 찾아낼 것이고 능력을 개발하려는 의욕을 보이기만 하면 시스템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 선수들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의 게임 수행 성과와 잠재력에 따라 평가를 받는다. 하키 선수로 성공하는 것은 개인적인 성취에 달려 있으며 어떤 임의적인 요소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법칙에 돌을 던져라. 이 책은 과학자들이 아웃라이어라고 부르는, 다시 말해 보통 사람의 범위를 뛰어넘는 이들에 대한 얘기다. 행동과 사고방식이 평범한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사람들 말이다. 책의 내용이 전개될수록 여러분은 아웃라이어들을 종류별로 만나보게 될 것이다. 천재를 비롯해 로번 베론, 헨리포드 앤드루 카네기, 존 록펠러처럼 경제를 일궈낸 역사의 주역이자 한 시대를 풍미한 거부들, 록스타 컴퓨터 해커들이 화려하게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름난 변호사의 비밀을 파헤치고 비행기를 추락시키는 조종사와 최고의 파일럿의 차이, 그리고 왜 아시아인이 수학을 잘하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주변에 사는 기술 좋고 재능이 뛰어나며 추진력 있는 특별한 사람들을 검토하면서 나는 한 가지 간단한 주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우리가 성공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전부 틀렸다.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은가?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성격인지, 얼마나 똑똑한지, 어떤 특별한 재능을 타고났는지, 어떤 식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궁금한가? 물론 궁금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답을 듣기도 전에 어떤 개인적인 특성이 그 사람이 정상에 오르는 이유를 설명해 줄 거라고 가정해버린다. 매년 출간되는 백만장자, 기업가, 록스타, 유명 인사의 자서전은 늘 똑같은 이야기로 전개된다. 초라한 환경에서 태어나 치열한 노력과 재능 개발을 통해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고 영웅으로 거듭났다는 얘기가 마치 어떤 법칙에 따르듯 그려진다. 성경에서도 요셉은 형제들에게 쫓겨나 노예로 팔려가지만 특유한 명석함과 지혜로움을 통해 파라오의 오른팔이 된다. 호라티오 엘커의 유명한 19세기 소설들을 보면 가난하게 태어난 어떤 어린 소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후 뼈가 부서지도록 노력해 부유층으로 떠오른다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룬다. 제 부시는 미국 대통령의 아들이자 또 다른 미국 대통령의 동생이며 월스트리트의 부유한 은행가의 손자인 동시에 미국 상원 의원인 것이 자신의 비즈니스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전 그게 결국은 불이익으로 작용했다고 봐요. 플로리다 주지사에 출마한 제프 씨는 남들이 눈살을 쪽지 부리든 말든 반복해서 자신을 자수성가한 남자라고 불렀다. 이것은 우리가 성공을 얼마나 개인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행동을 보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개인적인 요소로 치부해버린다. 오래전 미국 독립의 위대한 영웅 벤저민 플랭클린의 동상 제막식에서 로버트 윈트롭은 군중을 향해 말했다. 고개를 드시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 부모나 후견인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은 사람, 누구에게나 허락된 보통 교육을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한 사람,
어린 시절부터 고용인이 되어 자신이 일하는 사업 분야에서 가장 낮은 일부터 시작했지만 왕 앞에 설 수 있었고 세계가 영원히 잊지 못할 이름을 남긴 이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시오. 이 얼마나 개인적인 특성만을 강조한 견해인가. 이 책을 통해 나는 개인적인 특성만으로는 성공을 설명해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작정이다.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는다. 우리는 부모와 후견인에게 뭔가를 빚진다. 왕 앞에 서는 이들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해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숨겨진 이점과 특별한 기회 그리고 문화적 유산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바로 그러한 요소들이 그들로 하여금 다른 이들과 달리 열심히 배우고 일하고 세상을 바라보도록 해준다. 언제 어디서나 성장했느냐의 문제는 큰 차이를 만든다. 우리가 속한 문화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성취의 방향을 결정한다. 따라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알아야만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 현상의 이면에 깔린 논리를 밝힐 수 있다. 생물학자들은 흔히 생태학이라는 단어를 통해 구조적인 차원을 설명하곤 한다. 숲에서 가장 키가 큰 상수리 나무가 그토록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간단한 도토리에서 나왔기 때문만은 아니다. 다른 나무가 햇볕을 가로막지 않았고 토양이 깊고 풍요로우며 토끼가 이빨을 갈기 위해 밑동을 갉아먹지도 않았고 다 크기 전에 벌목꾼이 잘라내지 않은 덕분에 가장 큰 나무가 된 것이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은 모두 단단한 도토리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에게 빛을 준 태양, 뿌리를 내리게 해준 토양, 그리고 운 좋게 피할 수 있었던 토끼와 벌목꾼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는가? 이 책에서 키가 큰 나무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책은 그 나무가 자라난 숲에 관한 책이다. 이를 위해서 하키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은 꽤 적절한 선택이다. 왜냐하면 하키계의 최고가 되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독특하기 때문이다. 자, 이제부터 기존의 생각을 와장창 깨트릴 준비를 하시라. 자꾸 궁금증을 만들어내는 책이네요. 몇 가지 읽겠습니다. 사진 찍어야지. 네, 사진 찍겠습니다.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